1980년 4월 15일 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간 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알아챘죠. 이 아이는 내 딸이 아니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두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한 여자는 부잣집 며느리로 웃으며 살았고, 다른 여자는 반지하에서 무너진 얼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터진 고백. 너는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야 했어.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의 끝에는 가슴 벅찬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당신이라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4월 15일 밤 11시 40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심산 부인과 분만실에서는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퍼져나옵니다. 늦은 봄밤이었지만 병원 안공기는 눅눅했고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희게 느껴졌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의료진의 짧고 단정한 지시가 오갔고 침대 위에 누운 산모 박정희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갓 태어난 아기는 작은 몸을 크게 흔들며 힘차게 울었습니다. 간호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와 울음은 또렷했고 그 소리는 분만실에 있던 사람들의 긴장을 잠시 풀어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기를 산모의 얼굴 가까이로 데려가 보여주었습니다. 박정희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도 아기의 얼굴을 확인하려 애썼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각 바로 옆 분만실에서는 또 다른 산모가 고통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이를 악문 채 진통을 견디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침대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뒤 또 하나의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번째 울음은 첫 번째 울음보다 더 길고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간호사 강미숙은 두 분만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밤 근무가 길어질수록 몸은 무거워졌지만 이런 상황은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기의 기본 처치를 빠르게 마친 뒤 각각 작은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 아기들은 신생아실로 옮겨졌고 투명한 아기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분홍색 팔찌가 아기들의 발목에 채워졌습니다. 팔찌에는 산모의 이름과 출생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늘 그래왔듯 기계적이고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벽으로 접어들며 병원은 점점 고요해졌고 복도에는 간간히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한명자는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들린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불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 느낌에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를 끌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본능처럼 신생아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유리창 앞에 다다르자 투명한 침대에 누운 두 아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유리 너머의 아기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시선이었지만 곧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분만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과 눈앞의 아기를 조심스럽게 겹쳐보았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기의 오른쪽 귓불로 옮겨갔습니다. 기억 속에는 분명히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분만 직후 피곤한 와중에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보였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너머의 아기 귓불에는 그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옆의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귓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명자의 눈이 흔들렸고 손끝이 차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유리창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명자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목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 강미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혼자 서 있는 산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강미숙은 피곤한 얼굴로 다가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숙은 더 묻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자는 다시 유리창 너머의 아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망설임, 그리고 알 수 없는 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명자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신생아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작고 조용했지만 이미 두 아이의 인생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22일 오후 한명자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아기를 안은 채 성북구 달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였고 마지막 구간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명자는 숨이 차올라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지만 아기를 품은 팔에는 힘을 풀지 못했습니다. 단칸방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삶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낮은 밥상, 군데군데 해진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병원 신생아실에서 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한참 동안 아기 곁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안도도 사랑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기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썹, 코, 입을 하나하나 살피듯 바라보다가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른쪽 귓불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리 너머로 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명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그 점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이불로 덮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세게 열리며 남편 한철수가 비틀거리듯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원망 섞인 말들이 쏟아졌고 명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벽을 발로 차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명자의 귀에는 그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명자는 아기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언덕 아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정렬된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병원에서 잠깐 스쳐본 다른 산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유 있는 말투, 정돈된 머리,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 명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떠올렸습니다. 폭력과 가난, 선택권이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게 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희망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떨렸고 글씨는 삐뚤어졌습니다. 그녀는 날짜를 적은 뒤 한참 동안 펜 끝을 종이에 대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이 아이를 다시 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명자의 머릿속에서 진실과 이 아이의 삶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메모지를 구겨 불에 가져갔습니다. 종이는 빠르게 타들어갔고 글씨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재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기는 그 순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는 다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팔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명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이 아이만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 말은 변명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는 그 밤의 진실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은 40년 동안 그녀의 삶을 조용히 짓누르게 됩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타워팰리스의 고층 아파트 거실에는 햇빛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온 빛은 바닥의 대리석을 반사하며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공기조차 정돈되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소파에 앉아 커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고 연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아침부터 이어진 평온한 시간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테이블 위에는 고급 브랜드의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시어머니가 건네준 선물이었습니다. 연희는 무심한 듯 쇼핑백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거리에는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쪽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듯 보였고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그렇듯 부드럽고 격식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들었고 적당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부족함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연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명절에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연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잘 관리된 피부, 흐트러짐 없는 머리, 자연스러운 미소. 그 모습은 그녀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부족함 없이 자라났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왔고 큰 걱정 없이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주 잠깐 비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연희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안정되어 있었고 불안의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낯선 기분이 스쳤습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이 진짜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짧았고 곧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점심 약속, 저녁 모임, 다음 주 해외여행 계획까지 모든 일정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남았지만 이내 익숙한 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다른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나이를 가진 또 다른 여자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평온한 아침이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와 이어져 있다는 것도, 이 평온이 언젠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서연이의 하루는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문은 도로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들의 발목과 차량의 바퀴만이 간헐적으로 지나갑니다. 햇빛은 들어오지 못했고 방 안은 형광등 불빛에 의존해 겨우 발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은 좁은 부엌 앞에 서서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는 날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금속성 냄비 소리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경숙은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전날에도 걸려왔던 번호였고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경아가 잠에서 깨어나와 부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경아의 얼굴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 있었고 교복 셔츠는 다림질이 되지 않은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숙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경아는 말없이 냄비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라는 것을 경숙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꺼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라면이 끓기 시작하자 김이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습기와 섞인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경숙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경숙은 라면을 그릇에 나눠 담으며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야간 근무 수당, 병원비, 월세, 밀린 공과금. 아무리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아는 말없이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질은 조심스러웠고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경숙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경아는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경숙은 그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남아 있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숙은 자신의 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물에 젖은 손을 닦으며 문득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명확한 시작점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경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화를 뒤집어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경숙은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주 짧게 멈칫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말은 없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위에서 쏟아지는 빛이 잠깐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계단 끝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같은 도시의 다른 공간에서는 여전히 햇빛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두 여자의 하루는 그렇게 엇갈려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오전 성북구의 오래된 단칸방 골목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고 골목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미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명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집 정리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릴 때 수없이 드나들던 집이었는데도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고 오래된 이불과 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늘 할머니의 기침 소리나 라디오 소리가 들리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한동안 서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상, 낡은 장롱, 벽에 붙어 있던 달력 자국. 모든 물건들이 할머니가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정리하라는 말을 떠올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불을 접어 한쪽으로 옮겼고 바닥을 쓸어내며 먼지를 모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오래된 옷들이 차곡차곡 걸려 있었습니다. 옷들 사이로 방충제 냄새가 강하게 퍼졌습니다. 민주는 옷을 하나씩 꺼내 접으며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아래쪽 깊은 서랍에는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오래된 약봉지, 이름표 없는 통장,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가죽 노트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노트를 꺼내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겉표지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흰 속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이 물건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누렇게 변한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힘이 들어가 있었고 줄마다 눌러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0년 4월 15일. 민주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글이라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나는 끔찍한 진실을 알았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다음 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일기에는 신생아실, 유리창, 두 아이, 그리고 깃불의 점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을수록 의미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병원에서 어떤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 끝은 닳아 있었고 중간중간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눈물 자국인지 물이 스친 흔적인지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의 분위기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내 딸의 귓불에는 점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품에 안긴 아이에게는 없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귓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다. 이 아이를 위해서. 민주는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뜻하는지, 왜 침묵해야 했는지, 이유는 상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어떤 결정이었다는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기는 어느 순간 뚝 끊겨 있었습니다. 뒤쪽 페이지들은 비어 있거나 몇 장은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빈 페이지를 손으로 훑으며 더 적혀 있지 않은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노트를 덮고 한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숨겨진 무언가의 단서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왜 이런 일기를 숨겨두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머릿속에 엄마 이경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엄마에게 유난히 미안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이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지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 화면 위로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괜히 말하면 가족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읽어버린 이상 모른 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민주는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엔 너무 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일기장을 찾았다고.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주는 일기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작은 물건 하나가 지금의 가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일기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오래전에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버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오후 서울대병원 본관 9층 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병동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경숙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에는 한명자의 이름이 적힌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러온 이름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기계음이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자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경숙은 그 감각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명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시선은 흔들렸고 초점은 쉽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어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명자는 알아보는 듯 고개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병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계음과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바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오래된 굳은 살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손을 보며 어머니가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잠시 후 명자의 입에서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듯 말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자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병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경숙은 처음에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시선이 경숙을 향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 사이로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경숙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크게 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장난이나 혼란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려 했지만 기침이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가 났지만 경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자 복도의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경숙은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에 부쳤습니다. 잠시 후 경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혼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경숙의 시간은 그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지탱해왔던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병실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병원 주차장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는 두 개로 갈라졌던 인생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신호였습니다. 2021년 4월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봄비가 그친 뒤에 흐린 하늘이 보였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경숙은 카페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호흡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습니다. 경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이름을 말한 뒤 안쪽 테이블을 가리키는 손짓을 받았습니다. 그 테이블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연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다가오는 소리를 느끼자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매, 코의 선, 입술의 모양이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마주한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경숙은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낡은 패딩과 작업하는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지만 경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와 음악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경숙은 연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이상한 허탈감이었습니다. 연희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도 빼앗아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 포기해야 했던 것들, 견뎌야 했던 날들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도 했고 때로는 시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이 전부였고 의심해 본 적도 없었다는 점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그 설명이 경숙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연희의 말을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아래에는 깊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떠올렸습니다. 부모의 보호, 선택의 기회,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죄책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간극은 쉽게 메워질 수 없어 보였습니다. 경숙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연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경숙은 한 걸음 물러서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아직 떠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숙은 말없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표시이기도 했고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에 대한 애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누군가의 인생을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경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빼앗긴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선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아침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한 명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명자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표정은 생전의 고단함을 감춘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향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경숙은 빈소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이 몸에 잘 맞지 않아 보였고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숙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옆에는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문이 잠시 뜸해진 틈을 타 경숙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경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숙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집, 잦은 다툼, 늘 부족했던 하루하루. 그 모든 기억의 시작점에 오늘 이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희도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숙의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영정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밝은 집, 따뜻한 말,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 그 모든 것이 우연과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연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여자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빈소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남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경숙과 연희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한참 만에 고개를 돌려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연희는 언젠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연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벤치 앞에 놓인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피로감도 밀려왔습니다. 경숙은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아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말 한마디로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여자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여름의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시간만큼이나 무심해 보였습니다. 경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희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향해 말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같은 방향으로 몇 걸음을 함께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에는 용서도 화해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선택은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걸고 갚아야 하는 빚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음 삶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